반갑습니다. 피버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두 가지 문제를 배웠죠? 36문제 중에 두 문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접 용어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용적 이행 형태 두 가지 배웠죠? 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선이 있고요. 막대기 같이 생긴 거 안에 쇠에 들어있는 건 심선이라 했죠? 심선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이제 피복제라고 그랬죠? 피복제 이건 심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을 이걸 용적이라 하고요. 용적이 모재 쪽으로 넘어가죠. 아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용적이 잘 써야죠. 용적이 모재에 착하고 달라붙은 거, 이거를 용착. 용착된 금속들이 모여있는 거, 이거는 용착금속. 용착금속 위에 똥같이 생긴 거, 이거 비금속 물질이죠. 이거를 슬러그. 갤러그가 생각나네요. 슬러그인가요?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용착된 금속들이 녹아가지고 하얀 물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용융지 또는 용융풀 이렇게 부르고요. 용융지, 용융풀의 깊이를 용입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또 용입이 너무 깊어가지고 모재를 뚫고 나가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여기 막 샘물이 막 쏟아지고 난리 부르스 나는 거, 이런 거를 용락. 샘물이 떨어진다 해서 용락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실제로 용접하다가 용락되면 상당히 허무합니다. 용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배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다음 중 피버워크 용접 용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 용적. 그럼 맞는 거죠. 근데 용입 이러면 땡탈락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용적이 모재에 달라붙은 현상 용착. 맞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용융지 그럼 땡탈락이겠죠. 3번 용융지 용융풀의 깊이 용입. 그럼 맞는 건데 용락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4번 모재가 구멍이 뚫리면서 밑으로 샘물이 쏟아지는 현상 용락하면 맞는데 그걸 용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용접 용어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6문제 중에 한 문제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죠. 용접사는 사기꾼과 실력자의 줄을 잘 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력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기도 한 용접사들이 대부분 뻥이 심하죠. 네. 다 뭐 예전에 뭐 내가 뭐 뭘 했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다 뻥입니다. 100%입니다. 용접사는 오직 실력으로 말하는데요. 진짜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말을 너무 또 맹신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약간 사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너무 또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때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설령 밑바닥을 봤다 해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용적이 모재로 넘어가는 이 현상을 용적 이행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용적 이행이다. 용적 이행의 형태는 첫 번째 달락말락한 단락형, 두 번째 글로뷸러형, 이걸 입상이행형이라고 한다고도 했죠. 입상이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몽글몽글몽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핀치 효과라고 하는데 코카콜라 병처럼
이쁜 아가씨 허리처럼 이렇게 잘록한 형태가 되는 거, 이런 걸 블러블러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세 번째, 스프레이형이 있습니다. 스프레이형은 비처럼 쏟아진다 그랬죠? 용적이 비처럼 쏟아지는 경우, 이런 거. 이 각각의 형태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꼭 무엇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용적이행이 단락형이 좋을 때도 있고, 글러블형이 좋을 때도 있고, 스프레이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꼭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때와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36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용적이행 문제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다음 중 용적이행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단락형, 2번 글러블러형, 3번 스프레이형, 4번 복합형. 답이 뭐죠? 네, 복합형이 되겠죠? 아니 또 뭐 1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6문제 중에 2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앞으로 34문제만 더 외우면 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2발자국을 찌신 거예요. 자, 그럼 피부학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용적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 회로. 용적 회로라는 건 뭐냐? 용적기가 이렇게 있고요. 용적기가 있습니다. 이 전원이 들어오겠죠?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전원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쓰시는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예요. 교류 용접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흔히 직류 용접기를 쓰게 돼 있어요. 앞으로 좀 이따가 다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직류 용접기와 교류 용접기 차이, 뭐 이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이거 다 설명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일단 용접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제 220V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380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대부분의 용접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직류 용접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직류 용접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대부분 이렇게 홀더에 물어서 이렇게 피부과크 용접봉을 물고요. 피부과크 용접봉을 물고요. 그 다음 용접할 모재가 이렇게 있겠죠. 모재가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를 모재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실물을 직접 보시면 좋은데 실물이 없는 관계로 용접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이 전기를 까보면 구리선인데 선이 한 가닥이 있는데 굉장히 굵은 구리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게 홀더라고 하고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건 홀더라고 그래. 홀더. 용접봉이 있으면 이렇게 무는 거, 얘를 홀더라 하거든요. 홀더가 용접봉을 물고 있는데요. 용접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물고 있는 거. 전원이 들어오는 측을 1차 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용접기에서 나와서 부하가 걸리는 측,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거, 실제로 용접을 하는 것, 부하가 걸리는, 같은 말이에요. 부하가 걸리는 이쪽을 2차 측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1차 측에서는 까보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쪽이죠. 구리선 하나가 있는데 한 줄짜리 구리선, 굵은 구리선이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구리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홀더를 물고 있는 거나 여기 어스라고 하는데요. 접지한다고 그러죠. 접지. 왜냐면 회로를 구성해야 되니까 뭐 자세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궁금하시면은 주변에 용접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돼. 용접기에 선이 두 가닥 나오는데 하나는 홀더에 물려 있고 하나는 용접할 때 이렇게 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이라 하지 않고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케이블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를 까보면은 머리카락처럼 되게 얇은 가느다란 구리선이 몇 수백 수천 가닥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얘는 전선이라 하지 않고 케이블이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모재에다가 접지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딱 물었죠. 그래서 얘는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불러요. 접지 케이블이고, 얘 홀더를 물은 것은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기 스위치를 ON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겠죠? 용접을 시작하면은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 말이죠. 전기가 흘러가는 걸 회로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거든요.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전자가 쉽게 돌아다니죠. 아니 뭐 전자가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이거 홀더, 용접봉을 물고 있는 홀더를 지나서요. 그 다음 용접봉을 지나서, 얘가 모재라고 한다고 그랬죠? 용접하는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용접 회로라고 하는데요. 그럼 용접 회로는 첫 번째 용접기를 지난 전기가 용접기를 지나서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그다음 용접봉을 지나서 그다음 어디로 가죠? 네,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가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 용접 회로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올리면은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가는, 이렇게 순환되는 이것을 용접 회로다 이렇게 불러요. 용접 회로는 잘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36번째 중에 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접 회로는 용접기를 지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용접 회로를 잘 설명한 것은, 아니면 용접 회로의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1번 용접기, 전원, 전극 케이블, 홀더,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 이렇게 하면 딩동댕이죠. 그런데 2번 용접기, 홀더, 전극 케이블, 모재, 용접봉 이렇게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땡탈락이에요. 3번 용접기, 홀더, 모재, 전극 케이블, 이렇게 또 땡탈락이죠. 3번 용접기, 접지 케이블, 모재, 뭐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4번 용접기, 접지 케이블, 전극 케이블 뭐 이렇게 섞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땡탈락이죠. 이렇게 해서 용접 회로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36개 중에 3개는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놀라워요. 쉽죠? 네, 쉬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용접 입렬입니다. 용접 입렬. 이게 뭘까요? 예. 용접은 알겠고, 열은 알겠는데, 입은 뭘까요? 입.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용접 입열.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근데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가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용접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 예정이에요. 배를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요. 배를 멋지게 만들 건데, 이걸 용접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용접을 하면 여기 철판하고 철판을 붙이면 막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볼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펜을 만들어 놨더니 볼펜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펜이 이렇게 반듯반듯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펜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거 너나 가지세요. 이렇게 하겠죠. 용접을 하면 철판이 휘어버려요. 왜 휠까요? 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많이 들어가면 철판은 반드시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용접을 하는데 어떻게 아닐 수가 있지? 아니, 원래 아닌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은 열이 들어가면 100% 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접을 했는데 이게 반듯하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죠. 우리나라에서 배도 많이 만들어 수출하고 차도 많이 수출하고 그러죠. 또 플랜트도 많이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 보면 배가 막 휘어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가판도 반듯하죠? 예, 대단합니다. 기술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해요. 한국인들의 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용접을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한국 사람을 따라올 나라 민족이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용접을 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술 강국으로 가는 주역들이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용접을 하면은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많이 휘어요. 그럼 좀 덜 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용접 입열을 용접할 때 열이 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용접을 얼마나 줄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온도를 재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용접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머리가 아프죠. 뭐 만져볼 수도 없고 뜨거운데 그러죠. 네, 그래서 용접 입열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땐 누군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줄이라 줄 아저씨가 해놓은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놨는데요. 똑똑하신 분들이 용접할 때 들어가는 용접 입열을 H라 한다면요. 용접 입열을 H라 한다면 용접 입열은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요. V분의 62I 단위는 줄 per cm입니다. 그러면 H는 용접 입열,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 H고요. 그 다음에 60은 상수고요. E는 전압. 볼트겠죠? 네, 볼트. 그 다음에 I는 전류는 암페어. 참고로 2 곱하기 I는 뭐가 되나요? 네, 전력이 되죠? 네, 전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V는 용접 속도예요. 용접 속도는 단위가 cm per minute. 1분에 몇 cm를 용접하냐 이런 뜻이죠. 이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용접 입열은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은 전압하고 전류에 비례하지만 용접 속도에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용접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접 입열이 점점 줄어들죠? 계산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용접 속도가 V가 60이었다. 그러면 이게 없어져서 1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V가 10이었다. 그러면 약분돼서 6이 되니까 6배 더 커지는 거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 입열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용접 입열 줄이고 싶으면 속도를 빨리 하면 돼요. 그럼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속도를 빨리 하면은 용접이 잘 안 되고 용접을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 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은 이제 분량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용융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녹지 않은 거. 쇠하고 쇠가 녹아서 붙어야 되는데 일부분이 녹지 않고 겉으로는 용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에가 용접되지 않는 걸 용융 분량이라는데 용융 분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속도만 빠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용접 입열이 적다는 건 알겠는데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전류값을 올리면 되겠죠. 전류값을 좀 올리다 보면은 전류값을 올리면 용접 입열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류를 조금만 올려도 속도는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I 값은 조금 오르지만 V 값 속도는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접 입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이 휘지 않아야 되는 물건을 할 때는, 용접할 때는 전류를 살짝 높게 쓰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참고로 저도 용접할 때 손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용접을 빨리 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겠죠?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하루에 할 거를 이 사람은 반나절이면 하는데 물건도 아니고 더 좋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접사들은 전기를 좀 세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전기를 세게 쓴다는 거는 전류값을 높게 쓴다는 거죠. 요 I 값을 높게 쓰면은 속도가 빨라져서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니까 물건도 덜 휘고 속도도 빠르고, 또 현장에는 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야리끼리가 뭐냐면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면 얼마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야리끼리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요. 사장님들은 이미 그 야리끼리를 했을 때 그게 언제쯤 끝날지 다 알아요. 근데 또 사람이 어때요? 야리끼리 하면은 또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죠. 야리끼리를 하면은 다 하면 빨리 가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만약 야리끼리 5공수다 그러면 그거를 다 하면 5공수를 쳐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나는 반나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하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야리끼리 5공수면 분명히 5공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친 듯이 열심히만 하는 거죠. 사장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야리끼리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야리끼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용접 입열은 H는 V분의 62I다. 이게 네 번째 문제죠? 네. 36문제 중에 네 번째인데 용접 입열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용접 입열은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용접사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용접 입열에 관해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1번. 전압이 2가 1이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1은 좀 그렇다. 200 할까요? 200. 전압은 200V이고, 전류는 5A고, 용접 속도는 60cm/min이다. 그러면 용접 입열은 얼마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넣어보면 되겠죠? 네. 다 하셨을까요? 네, 암산으로 가능하죠?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2는 200, I는 5, 그러니까 60 곱하기 200 곱하기 5 분의 나누기 60 하면 60하고 60은 없어지니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1000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1000이 왜 그런지 모르시겠으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왜 1000인지. 네,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접 입열은 이 정도 남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용접 입열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접 입열은 용접할 때 모재에 들어가는 열이다. 뭐 맞겠죠? 두 번째. 용접 입열은 전압과 비례한다. 어떨까요? 네, 맞죠? 3번. 용접 입열은 전류와 비례한다. 맞겠죠? 네. 4번. 용접 입열은 용접 속도와
무관하다. 그럼 땡탈락이죠. 네. 네, 땡탈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용접인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또 이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용접사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용접하고 나면 제품이 막 이렇게 막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어요.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거 배관사나 재관사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재관사 입장에서는, 재관사나 배관사 입장에서는 용접사가 전기를 세게 써서 집 일찍 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왕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용접사가 대부분 좀 무식하다. 이런 개념이 현장에 많이 돌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재관사나 배관사가 자꾸 뭔가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용접사는 단순히 용접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뭐 무식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무식합니다. 용접사들이 솔직히 좀 무식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거 대꾸할 수 있어야겠죠. 용접 입렬은 전류 전압하고 비례하고 속도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용접 입렬이 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좀 세게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용접 입렬까지 배워보았습니다.